탄광속 금괴의 저주. 2007년 초봄 강원도 정선군의 한 폐광촌. 40년 전 문을 닫은 석탄광산 입구 앞에서 믿기 힘든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등산객 3명이 우연히 무너진 갱도 입구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녹슨 철제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순금 금괴 50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시가 약 1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금괴들은 1967년에 실종된 광산 사장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괴를 발견한 등산객 3명 중 2명이 6개월 안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괴를 상속받은 유족들도 하나둘씩 이상한 사고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폐광 속 금괴에 저주가 걸렸다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부 금괴의 발견. 2007년 3월 15일 목요일 등산 동호회 회원 3명이 정선의 한 등산로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리더인 김동훈 45세, 회원인 이성호 38세, 박민수 33세였습니다. 그들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등산가들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일행은 예정에 없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도에도 없는 오솔길이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30분을 더 걸어 들어가자 덩굴로 뒤덮인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타났습니다. 폐광 입구였습니다. 여기 위험하니까 그냥 돌아갑시다. 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훈은 이미 휴대폰으로 입구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봅시다. 사진 몇 장만 찍고. 세 사람은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헤드랜턴을 켰습니다. 갱도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높이 2m, 폭 3m 정도였습니다. 50m쯤 들어갔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갱도 벽면 일부가 최근에 무너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성우가 무너진 벽 틈새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벽 뒤 작은 공간에 철제 상자가 보였습니다.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40cm 정도였습니다. 힘을 합쳐 상자를 끄집어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최소 30kg은 되어 보였습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녹이 잔뜩 쓸어 있었습니다. 김동훈이 돌멩이로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몇 번의 타격 끝에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세 사람은 숨을 멈췄습니다. 반짝이는 금빛이었습니다. 금괴 50개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각 금괴마다 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1967 대한금거래소. 40년 전 금괴였습니다. 이거 진짜야? 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동훈이 금괴 하나를 꺼내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1kg은 될 것 같은데. 만약 진짜면. 셋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흥분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이성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동훈은 망설였습니다.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이게 40년 전 거라면 주인이 죽었거나 포기한 거 아니야? 그래도 신고는 해야죠. 유실물이잖아요. 박민수가 반박했습니다.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민주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2대1.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훈은 내키지 않았지만 다수결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상자를 들고 하산했습니다. 교대로 들어야 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오후 5시 정선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찰관들도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금이에요? 감정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각인을 보면 진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날 한국조폐공사에서 감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순도 99.9% 순금, 무게 1kg짜리 금괴 50개, 당시 시세로 약 15억 원이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폐광에서 15억 금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은
금괴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대한금거래소 거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일주일 후 금괴의 원소유주가 밝혀졌습니다. 고 황태식, 당시 이 폐광을 운영하던 광산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1967년 10월 15일 금괴를 산 지 일주일 만에 실종됐습니다.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2부 상속. 경찰은 황태식의 유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황진수 68세가 서울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이 남긴 금괴가 발견됐습니다. 황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금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건 처음 듣는데요.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1967년 황태식이 광산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금괴를 구매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다시 팔아 운영 자금으로 쓰려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괴를 산 일주일 뒤 실종됐고 금괴도 함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황진수가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금괴의 소유권은 그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단 발견자인 등산객 3명에게는 습득물 보상금으로 금괴 가치의 20%를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약 3억 원이었습니다. 2007년 5월 금괴가 황진수에게 인도됐습니다. 그는 금괴 대부분을 현금화했습니다. 손에 1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68세에 갑자기 큰돈을 손에 쥔 황진수.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슈퍼를 정리했습니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샀습니다. 새 차도 샀습니다. 수입차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황진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점점 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사촌 동생에게 5천만 원, 조카에게 3천만 원, 친구에게 2천만 원,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부 저주의 시작. 2007년 6월 20일 금괴를 발견했던 등산객 중 한 명인 박민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가스 중독이었습니다. 보일러 배기관이 막혀 일산화탄소가 실내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사로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환기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창문을 자주 열어두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스에 중독됐다는 게 의아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김동훈과 이성우가 만났습니다. 둘 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혹시 금괴 때문인가? 이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동훈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사고지. 하지만 그의 눈빛에도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8월 5일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괴 발견자 중 한 명인 김동훈이 등산 중 실족사했습니다. 혼자 산에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등산가가 쉬운 코스에서 추락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조사한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추락 지점은 위험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등산로에서 5m 떨어진 평범한 비탈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미스터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성호는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발견자 3명 중 자신만 남았습니다. 내 차례야. 다음은 나야.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두운 갱도가 나타났습니다. 갱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는 노인이었습니다. 내 금을 돌려줘. 이성호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황진수도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온몸이 검은 석탄가루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눈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황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9월 중순, 황진수의 아들 황민철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뒤에서 트럭이 돌진한 것이었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민철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척추골절, 6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10월, 황진수에게 돈을 빌려갔던 사촌 동생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50대 초반이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11월, 금괴 보상금을 받았던 조카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투자 사기였습니다. 2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연쇄적인 불행이 계속됐습니다. 황진수는 무속인을 찾아갔습니다. 금괴에 저주가 있습니다. 무속인이 말했습니다. 원한이 서려 있어요. 매우 강한 원한입니다. 그 금괴를 손에 쥔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괴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놓으세요. 아니면, 무속인은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면 어떻게요? 진실을 밝혀내세요. 금괴에 깃든 원한의 진실을요. 황진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미 금괴 대부분을 현금화했습니다. 돌려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힌다? 40년 전 아버지의 실종 사건을 어떻게 밝힌단 말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불행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황진수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실종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로. 사부 진실 추적. 2007년 12월, 황진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탐정 조민호, 40대 중반의 전직 형사였습니다. 미제 사건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민호는 40년 전 사건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1967년 경찰 조서, 신문 기사, 증인 진술서 등을 모았습니다. 단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10월 8일 황태식이 서울에서 금괴 50개를 구매, 총 15억 원 상당 당시 가치. 10월 9일 금괴를 들고 정선으로 돌아옴. 광산 사무실에 보관. 10월 10일에서 14일 사이 평소와 같이 광산 운영. 특이사항 없음. 10월 15일 황태식 실종. 오전 8시에 출근. 오후 6시에 퇴근하지 않음. 10월 16일 광산 직원들이 수색. 광산 사무실에서 금괴 실종 확인. 10월 17일 경찰에 신고. 수사 시작. 조민호는 당시 광산 직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몇 명은 생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인, 당시 광산 기술자였던 박용구 82세.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황 사장님은 좋은 분이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제때 줬고. 실종 당일에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그날 오후에 누군가 사무실에 찾아왔던 것 같아요. 누구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양복 입은 남자였던 것 같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증인, 당시 격리였던 김순자 78세. 그날 황 사장님이 전화를 받고 표정이 안 좋아지셨어요. 무슨 전화였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화 끊고 나서 됐어. 다 끝났어라고 중얼거리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조민호는 1967년 신문 기사를 뒤졌습니다. 그해 10월의 정선 지역 뉴스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정선 광산업계 부도 파동. 세계 광산 연쇄 부도. 1967년 9월부터 10월 사이 정선 지역 석탄 광산 여러 곳이 부도를 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황태식의 광산도 경영난이 심각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괴를 샀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팔아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조민호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누군가 금괴를 노리고 황태식을 습격했다. 금괴를 빼앗고 그를 살해했다. 시신은 광산 어딘가에 유기했다. 하지만 범인은 누구인가? 조민호는
당시 황태식과 금전 거래가 있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이경호. 당시 정선에서 금융업을 하던 사람. 황태식은 이경호에게 거액의 빚이 있었습니다. 약 2억 원. 당시 같이 갚지 못하면 광산을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조민호는 이경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경호는 1967년 11월 갑자기 사업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큰 빌딩을 샀습니다. 자금 출처는 불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민호가 황진수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났습니다. 증거도 없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기소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요? 2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황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범인을 찾았지만 이미 죽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조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경호의 유족을 찾아봅시다.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브 마이너스 비밀의 방. 2008년 1월 조민호는 이경호의 아들 이준석 55세를 찾아냈습니다. 이준석은 강남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으로 사업을 키웠습니다. 조민호와 황진수가 그를 만났습니다. 1967년에 제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황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준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닙니다. 당신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이준석이 화를 냈습니다. 면담은 결렬됐습니다. 하지만 조민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행동을 포착했습니다. 이준석이 한 달에 한 번씩 강남의 한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건물주는 그의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없었습니다. 왜 빈 건물에 가는 거지? 조민호는 건물 내부를 조사했습니다. 4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1층부터 3층까지는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층이 이상했습니다. 복도 끝에 잠긴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방들과 달리 이중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저 방에 뭔가 있다. 조민호는 이준석이 다시 건물을 방문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2월 15일 이준석이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조민호가 뒤따라갔습니다. 이준석은 4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방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민호는 복도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이준석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건물을 떠났습니다. 조민호는 재빨리 자물쇠를 따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10평도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제단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낡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이경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사진이 있었습니다. 황태식의 사진이었습니다. 제단 앞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공양 음식도 놓여 있었습니다. 조민호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이경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조민호는 숨을 죽이고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67년 10월 15일의 일기. 오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황태식을 죽였다. 내가 그를 죽였다. 그는 내게 2억을 빌려갔다. 광산을 담보로 잡았다. 하지만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가 금괴를 샀다는 소식을 들었다. 15억짜리 금괴를. 내 돈은 갚지 않으면서 나는 화가 났다. 그날 오후 그를 찾아갔다. 돈을 달라고 했다. 그는 거절했다. 말다툼이 벌어졌다. 나는 철제 파이프를 집어들었다. 단 한 번만 내리치려 했다. 하지만 그는 쓰러졌다. 다시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시신을 광산 깊은 곳에 숨겼다. 폐갱도에 묻었다. 금괴를 가져왔다. 50개 전부를. 나는 살인자가 됐다. 돈 때문에, 금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평생 이 악몽에 시달릴 것이다. 일기는 계속됐습니다. 1968년 1월. 악몽이 계속된다. 매일 밤 황태식이 꿈에 나온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냥 나를 바라본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얼굴로, 피 흘리는 눈으로. 금괴는 서울의 비밀 금고에 보관했다. 하나도 팔지 못했다. 손을 댈 수가 없다. 이 돈은 저주받았다. 나도 저주받았다. 1970년 5월. 금괴를 조금씩 팔기 시작했다. 생활이 어렵다. 빚이 늘어난다. 하지만 금괴를 팔 때마다 악몽이 심해진다. 황태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나타난다. 갱도에서 기어나오는 것들, 이름 모를 것들. 나는 미쳐가고 있다. 1985년 12월. 금괴를 모두 처분했다. 이제 내 손에는 피 묻은 돈만 남았다. 아들 준석에게는 이 사실을 절대 말할 수 없다. 그는 아버지가 정직한 사업가라고 믿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살인자다. 도둑이다. 죽는 날까지 이 죄책감을 안고 살 것이다. 황태식 미안하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미안하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조민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는 일기를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황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증거를요? 육부, 대면. 2008년 2월 20일. 황진수와 조민호는 경찰에 일기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것만으로는 기소가 어렵습니다. 왜죠? 자백 아닙니까? 일기는 법적 증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범인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1967년 사건이면 이미 25년 전에 시효가 만료됐습니다. 황진수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법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이준석을 직접 만납시다. 일기를 보여주고 진실을 인정하게 합시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최소한 도덕적 책임은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진수는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준석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이준석은 처음에는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조민호가 일기장 사본을 팩스로 보내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회의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황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이준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조민호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준석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언제부터요? 20년 전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술을 마시면 황태식 씨 이름을 부르며 우셨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든 겁니까? 네. 아버지 유언이었습니다. 황태식 씨를 위해 제사를 지내달라고. 그래서 매달 재단에 찾아갑니다. 황진수가 분노를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제사 지내는 게 속죄입니까? 아닙니다. 이준석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죄는 제 죄이기도 합니다. 금괴로 번 돈으로 이 모든 걸 이루셨죠? 이 빌딩도 당신 사업도. 조민호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황진수가 말했습니다. 저도 금괴 때문에 불행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으로 번 사업이지만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매일 밤 꿈을 꿉니다. 만난 적도 없는 황태식 씨가 나타납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봅니다. 저주는 실제합니다. 그 금괴를 손댄 모든 사람에게 세 사람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황진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신이 어디 있습니까? 폐경도입니다. 아버지 일기에 위치가 적혀 있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7부 폐경도 2008년 3월 5일 황진수, 조민호, 이준석 세 사람은 정선의 폐광으로 향했습니다. 이준석이 아버지의 일기에 적힌 위치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500m 더 들어가면 폐경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들은 헤드랜턴을 켜고 갱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습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벽면에는 40년 된 석탄가루가 덮여 있었습니다. 500m 지점, 갱도가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왼쪽입니다. 이준석이 왼쪽 갱도를 가리켰습니다. 더 좁고 낮은 갱도였습니다. 100m를 더 들어가자 막다른 곳이 나왔습니다. 벽면 일부가 돌과 흙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일 겁니다. 세 사람은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30분 후 벽 뒤에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움푹 패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뼈가 있었습니다. 40년간 방치된 유골이었습니다. 석탄가루로 검게 변한 뼈들이었습니다. 황진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이준석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황태식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용서해 주십시오. 그도 울었습니다. 조민호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다음 날 국과수팀이 도착했습니다.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DNA 감정 결과 황태식 본인이 맞았습니다. 사인도 확인됐습니다. 두개골의 골절상, 둔기로 머리를 맞아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미제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비록 범인은 이미 죽었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8부 속죄,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황태식은 마침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례식장에 이준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서 오랫동안 절을 했습니다. 황태식 선생님, 저희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황진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10억입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의 절반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황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 죄를 물려받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황진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만듭시다. 아버지 이름으로 가난한 학생들을 도웁시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한 달 후 황태식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정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황진수는 남은 금괴도 모두 기부했습니다. 재단 기금으로 넣었습니다.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진수가 아버지 묘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주는 끝났습니다. 편히 쉬세요. 9부 에필로그 2008년 6월 마지막으로 남았던 금괴 발견자 이성호. 그는 여전히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어두운 갱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갱도 끝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황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황태식이 말했습니다. 모두 용서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평화를 찾으세요. 이성호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악몽은 사라졌습니다. 진실과 교훈. 2009년 여름 한 방송사에서 이 사건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했습니다. 폐광 속 금괴의 저주, 그 진실은.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들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정말 저주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죄책감이 만든 환상이었을까요?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돈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 탐욕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평화는 용서와 속죄에서 온다는 것. 후일담. 2010년 황진수는 정선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황태식 기념 카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벽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카페 수익금의 일부는 장학재단에 기부됐습니다. 이준석은 사업을 정리하고 사회복지 분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매달 폐광촌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돌봤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성호는 등산 동호회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상담 봉사자가 됐습니다.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세 사람 모두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